자, 일제의 지배정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이고요. 1910년대부터 들어가죠. 1910년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이때를 무단통치체제라고 하고, 무단통치체제에서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단통치의 가장 대표적인 통치기관이었던 것은 조선 총독부예요. 조선 총독부는 총독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습니다. 이 총독에게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군수권 등등 모든 권한을 다 부여했던 것이고 그 아래에 정무총감, 경무총감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것 외에도 체제로 필기를 좀 해둘게요. 중추원이라는 게 있었고 이것은 일종의 자문기구예요. 자문기구라는 거는 뭔가를 물어보거나 뭔가를 여기서 한번 거치고 통과되는 그런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조직으로는 13도, 12부, 220군으로 쪼갰는데 이렇게 전국을 세세하게 쪼개서 이 대표 인사를 면과 리를 폐합해서 면장 같은 걸 뽑아가지고 식민지 통치기구로서 좀 포섭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헌병경찰제라는 걸 했는데요. 경찰들이 총칼을 차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책임자가 경무총감이었고요. 전국의 모든 경찰들이 일상생활에 다 관여를 해서 우리나라 첩보를 수집한다든지 의병들 죽인다든지 삼림을 감시하거나 조선인을 감시하거나 세금을 걷거나 했는데 특히 즉결처분권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태형 같은 거를 행사할 수 있었어요. 자, 즉결처분권은 법 절차나 재판이 없이 사람을 가두거나 아니면은 태형 같은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인데 태형은 이렇게 왜 우리 너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요 팔 이렇게 나무 짝대기에 십자가 같은 짝대기에 누워가지고 사람 이렇게 누워있고 그죠 팔 이렇게 해놓고 막 곤장 때리고 그런 거 알죠? 이런 게 태형인데 태형이 굉장히 무서운 거였어요. 태형으로 사람 죽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게 헌병경찰에서 어마어마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죠. 그 외에도 그 교사들도 칼을 찬다든지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가 없었어요. 출판 책 찍어내는 거 언론은 알죠. 알리는 거 뉴스나 신문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집회 모이는 거 결사 단체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었다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정치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 사업을 했는데요. 토지조사는 땅을 조사하겠다는 건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면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해주겠다라는 핑계로 이거를 실시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지세 부담을 공평하게 땅에 대한 세금 공평하게 내라 라는 걸 핑계로 만든 건데 실제로는 땅을 조사해서 자기들이 땅 뺏어가려는 목적이 있었고 형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했는데 신고를 해야만 신고를 한 토지만 소유권이 인정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 대다수의 농민들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땅들이 많았고 대표적으로 왜 미신고지가 많았냐면 일단은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리고 일부러라도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절차가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한 땅이 많았고 그리고 우린 전통적으로 소유가 불분명한 땅들도 많았어.
예를 들어서 공유지 있죠. 같이 공유해서 쓰는 땅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인을 가리기 힘들어서 대다수 일본이 뺏어갔단 말이지. 그래서 실제로 지세 수입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주들을 자기 편으로 좀 끌어들여서 지주들에게는 소유권을 보장해주고 대신에 일반 우리 농민들 있죠.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자영농들은 특히 농민들은 살아가기 힘들어서 대다수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돼요. 땅을 빌려서 사는. 이렇게 전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은 만주나 연해주 같은 곳으로 이주해서 살기도 했습니다. 다음, 경제적으로 그 다음 거는 회사령입니다. 회사령을 했던 이유는 회사를 설립할 때 좀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한다는 건 뭐냐면 사실상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거죠. 따라서 한국인 기업 설립을 좀 억제시키고, 그래서 우리 민족 자본을 또는 제한시켜서 민족 자본을 성장하지 못하게 했던 의도가 있었어요. 이것 외에도 회사령 외에도 어업령, 광업령, 은행령 같은 것으로 다 우리나라 산업을 좀 제재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뭐 또 이것 외에도 철도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 깔아가지고 각종 자원과 그리고 사람들 있죠. 식량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뺏어가기 위해서 철도를 세웠는데 특히나 대륙 침략, 그러니까 중국을 쳐들어가는데 발판이 되었고 최초로 세운 거는 경인선인데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거, 이후에 경부선 같은 것으로 확장되었어요.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적인 기반을 좀 억제시키고 통제시키려고 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론 1920년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20년대의 내용은요. 문화통치라고 하는데 문화통치는 1920년 직전에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 이후에 무단통치에 대해서 한계점을 느껴서 실시한 정책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해 목적이 뭐냐면 친일파를 키워서, 그러니까 자기들 파를 좀 만들어서 우리 민족을 이간질하여 결국 분열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말을 했던 거와 본질적인 실상은 달랐어요. 내용은요. 문관도 총독이 가능하다. 원래 그전에는 무관만 총독을 했었거든. 근데 문관도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광복될 때까지 한 번도 문관이 임명된 적이 없었어. 두 번째, 헌병경찰제를 없애고 보통경찰제 해줄게. 보통이 뭐냐면 그냥 헌병 무서운 거였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경찰제를 해줄게 했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았고 경찰력을 더 키웠고 치안유지법이라는 치안유지법, 이거 연도도 좀 기억하세요. 법법이니까 법은 지울게요. 1925년 건데요. 이 치안유지법은 일제가 어쨌든 우리 백성들, 우리 조선인들을 좀 탄압하려고 만든 건데 이런 탄압을 하려고 만든 것은 결국은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라든지 일본에 저항하는 운동 같은 것들을 모두 다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치안을 유지하겠다라는 핑계로 막 잡아갈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 법이었어요. 그 다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잖아, 그치? 근데 일부 허용해 줄게 했지만 실제로는 허용해 주지 않았고요. 검열제도라는 거를 실시했는데 검열제도라는 거는 미리 검사해서 단속하는 거야. 미리 검사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마음에 안 들면 수시로 정지시키는 거예요. 폐간 없애는 거예요. 삭제는 알지. 이런 식으로 기사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좀 이렇게 짜서 배치했던 겁니다. 그다음 한국인들 교육 확대시켜줄게 했지만 실제로는 확대시키지 않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공부는 뭐 제한돼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교육이나 좀 더 높은 거
또는 전문 교육은 기회가 없거나 적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1920년대의 문화 통치 내용이라 보면 돼요. 경제적으로는 산미 증식 계획을 했는데 여기서 산미가 이제 생산하다 할 때 산자죠. 쌀 미자잖아, 그치? 그래서 쌀 생산을 많이 증가시키겠다라는 계획이에요. 배경은 1차 대전 후에 일본이 급속히 발전을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인구가 늘어나니까는 아무래도 쌀이 많이 부족해졌어요. 그리고 가격이 폭등해지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어떤 쌀 생산을 늘려서 그걸 자기 나라에 가져가려는 그런 계획이 산미증식 계획이었어. 그래서 방법은요, 종자를 개량한다거나, 종자를 개량하면 좀 더 좋은 쌀이 나오겠죠. 그리고 수리시설을 좀 많이 늘린다거나, 수리시설은 물 관리하는 거예요. 땅을 개간하거나 간척하거나 해서 좀 쌀 생산 늘리고자 한 건데 실제로 많이 생산이 늘어났어요. 증산량이 늘어났는데 그것보다 수출량이 더 많아서, 수출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수탈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가져간 거니까 수탈량이 더 많아서 우리나라 백성들 살기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농민들은 몰락해서 다른 나라에서 가서 떠돌이 다니면서 살기도 하고 몰락 농민이 늘어났다라는 게 이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1910년대에 있던 회사령이 지금은 폐지가 됩니다. 허가제의에서 신고제로 바뀌고요. 그러니까 신고하면 되는 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신고제로 바꾼 이유는 자기들 회사를 좀 더 많이 활동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 민족 기업에게는 어쨌든 타격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기업이 어쨌든 가격상으로 좀 더 유리했기 때문이야. 더 쌌기 때문에 우리 민족 기업은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리고 다시 3.1운동으로 가겠습니다. 요 프린트예요. 요 프린트. 3.1운동이 일어난 해가 1919년인데 1919년에 우리나라가 바로 3.1운동이 터진 것보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많은 어떤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배우고 3.1운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의 독립운동과 국외의 독립운동이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나라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일본의 영향력이 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되게 총칼로 누르고 있으니까 비밀결사가 많았어요. 몰래 세우는 거지. 따라서 비밀결사 단체는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가 있었어요. 독립의군부는요 1912년에 세워졌고 얘는 1915년에 그래서 먼저 독립의군부를 써놓은 거고요. 독립의군부는요 임병찬 최익현의 제자입니다.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에 따라서 전국의 의병장을 모아서, 의병장 그리고 우리 양반들을 모아서 조직한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성격이 어떠냐면 조금 예스럽다 해야 되나? 그래서 복벽주의라는 거를 내세워. 복벽주의가 뭐냐면 이거 꼭 필기해 두세요. 복벽주의가 뭐냐면요, 다시 왕을 세운다라는 거야. 다시 왕을 세운다라는 것으로 의병을 봉기시키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발각이 돼서, 이 조직이 발각이 돼서 어쨌든 해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는요, 우리가 이제 대한광복회는 큰 특징으로는 우리 운동 중에서 앞에서 예전에 정리했던 것 같은데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좀 흐름이 좀 다르다고. 의병은 좀 싸우자라는 쪽이고 애국계몽은 뭘 배우자라는 거야. 우리가 못 배워서 이래.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 합쳐진 단체가 대한광복회예요. 그래서 성격이 두 개가 좀 다 섞여 있어. 따라서 애국계몽운동의 성격인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왕이 없는 정치체제죠.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며 동시에 독립군을 키우자라고 한다고. 의병의 역할도 들어가 있죠. 군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이제 발각이 돼서 해체가 됩니다. 여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1910년대 초반에는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비밀결사단체라고 해요. 비밀결사운동을 했다는 거지. 자, 근데 국외에서는, 나라 밖에서는 좀 복잡해요.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북한이에요. 이렇게 여기 백두산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걸 기준으로 요 위쪽 땅을 모두 다 간도 지역이라 합니다. 간도 지역이라 하는데 이 간도 지역 중에서도 서쪽에 있는 게 있고 북쪽에 있는 게 있다고. 동쪽 동간도는 없어요. 서간도 북간도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서간도 지역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죠. 서간도 지역. 서간도는 대표적으로 신민회가 주도했어요. 우리 예전에 배운 것 같은데 신민회가 중학교 때도 배웠죠. 이제 이 단체가 굉장히 사람들도 많았었죠. 배고인 사건으로 나중에 결국 없어진 단체인데 여튼 요 단체가 주도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삼원부라는 곳에 경학사라는 걸 조직하는데요. 경학사가 이제 결국 뭐 단체, 어떤 마을, 뭐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세우는데요. 그 학교가 신흥 강습소인데 신흥무관학교로 나중에 좀 발전을 하게 돼.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를 좀 기억을 해둡시다.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어떤 그 학교를 세우는데 여기서는 아마 무술도 가르치고 그런 걸 했어요. 그리고 서로군정서라는 군인 조직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서간도에서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북간도 지역은 이제 용정촌이나 마을 이름이에요. 명동촌 같은 곳에 우리 조선인들이 좀 많이 모여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 살면서 학교도 세우고요. 명동학교. 그리고 서전서숙이라는 어떤 단체도 이상설이라는 분이 세웠고 그다음에 중광단은 뭐 이것도 단체인데 중광단은 대종교도들이 만든 단체로 어쨌든 이 단체들도 막 싸움을 준비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좀 군사령관도 있었고 군대 훈련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조금 기억해두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이라 하는데 러시아 지역에서는 요걸로 정리할까요? 러시아 지역에서는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곳에 신한촌 한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보통 촌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한촌에 이제 모여서 살았고 그리고 권업회라는 단체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대한광복군정부라는 이제 군정부도 있었어요. 군인도 있었고 어쨌든 독립전쟁을 수행하려는 정부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대한국민의회라는 조직으로 발전되게도 됩니다. 자, 이게 좀 복잡한데 결국 너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서간도의 학교는 신흥무관학교고 북간도의 학교는 서전서숙 명동학교 둘 다 학교고 그 다음에 여기 신한촌 여기 러시아 연해주 쪽에는 지금 여기 정리한 학교가 따로 없죠. 그래서 그냥 한인 학교라는 게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냥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어요. 독립운동 단체.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 는 일단은 서간도 지역은 경학사였고요. 경학사가 나중에 뭐 부민단 이렇게 발전이 돼서 서로군정서까지 이어지거든요. 얘네가 다 독립운동 단체고 북간도에선 독립운동 단체가 중광단이었고 중광단이 나중에 뭘로 또 이어지냐면 북로군정서로 이어집니다. 얘네 다 단체들이에요.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독립운동 단체가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 이름이 나오면 각각 서간도인지 북간도인지 러시아인지 정도는 구분해서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3.1운동으로 갑니다. 자,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납니다. 3.1운동이 일어난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윌슨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죠.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를 제창하는데 민족 자결주의가 이제 너희 민족의 일은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 라는 건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막 굳이 해당 사항은 없었는데 이거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파리 강화회의라는 곳에 독립청원서를 제출을 하는데 이때 김규식이 가요. 김규식을 파견을 해서
우리가 좀 독립을 하고자 합니다. 독립을 청원하는 글을 이제 제출하게 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이게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이파의 독립선언이라는 걸 유학생들, 일본에 유학을 갔던 학생들이 독립을 선언해요. 일본 도쿄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튼 영향을 줘서 우리나라 1919년 3월 1일에 3.1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시작됐을 때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하면 고종이 독살설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독살설은 이제 일본이 독살시켰다, 그래서 죽었다 라는 게 유행을 하면서 반일 감정이 좀 커져 있었어요. 이미 커져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착착 하고 있었어요. 1919년 3월 1일에 태화관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같이 이제 독립선언에 대한 글도 쓰고 선언식을 하고요. 이건 이제 대표들이 모여서,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나 일반 백성들, 시민들은 탑골공원에 모여서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이제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학생이나 뭐 청년 같은 일반 사람들이 시작이 됩니다. 일반 백성들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은 농민과 노동자 계층까지 확대가 됐을 땐 조금 과격해진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평화적인 운동이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요. 어떠한 의의가 있었냐면 이념과 계층의 차이를 넘어서 모든 학생, 청년, 상인, 노동자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운동이었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던 운동으로 나중에 국외에 확산이 되기도 해요. 국외에 확산이 되기도 해요. 가려져 있어서 잠깐 뺐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계기로 우리 뒤에서 배웠지만, 앞에서 배웠지만 무단 통치, 1910년대 통치, 그냥 총칼로 누르는 통치가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문화 통치로 이제 이간질 시키는 통치 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고도 외국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일본과 중국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일본의 오사운동 이런 게 나중에 일어나고요. 그 외 인도에서도 간디가 비폭력 불복종 운동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는 굉장히 어떤 주체가 없이 우리 단체들끼리만 모여서 운동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정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로 올라갈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언제 어떻게 수립이 되었냐?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세워진 배경은 당연히 3.1 운동을 계기로 지도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처음에는 근데 정부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여기 서울 지역에 있었던 정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정부가 있었고요. 연해주 지역. 그리고 저기 중국 상하이에 있었던 정부가 있었다고. 처음에 이제 여기 있는 서울에 있었던 정부가 한성 정부고요.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정부가 대한국민의회고요. 아까 왼쪽에서 필기했지. 그리고 상하이에 있었던 정부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세 개로 쪼개져 있었는데요.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결국 임시정부가 통합이 돼서 그게 이제 여기로 오는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는 이승만, 그 다음에 국무총리로는 이동휘라는 분이 뽑혔는데, 이승만은 외교론자고 이동휘는 좀 약간 그러니까 좀 싸우자라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둘이 생각이 갈려가지고 좀 많이 다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승만 쪽을 외교를 해서 독립하자, 외교 독립론자들이라고 하고, 이동희는 싸우자라는 쪽이라 무장투쟁론자라고 해. 무장투쟁론자. 근데 이 두 파들이 나중에 이제 싸우게 돼서 서로 이제 나중에 깨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외교 독립론자들은 상하이에 거처를 두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쪽이 아무래도 외교하기 좋으니까. 무장 독립 이쪽에서는 연해주에 두자라고 해. 어쨌든 좀 더 가까우니까. 근데 결국 이게 이제 합쳐져가지고 외교 활동에 유리한 상하이에 두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고, 다시 말해 대통령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헌법의 3권
삼권 분립을 명시시켜놨어요. 삼권 분립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건 텐데 삼권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죠. 이거를 나누는 거란 말이지. 따라서 법원이라든지 국무원이라든지 임시의정원 같은 걸 만들어냈던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로 가서 어떤 활동을 했냐. 제일 중요한 건 비밀 행정 조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연통제와 교통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연통제 하면은 우리 한자 아는 애들은 연통이 뭘까? 연락하고 통신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따라서 얘네는 어떤 우리나라 국내나 국외의 정보 같은 것들을 정부가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 돈이 필요하잖아. 어쨌든 자금을 모금하고 그리고 항일운동을 지휘하는 이런 업무를 맡았어요. 연락하는 거예요, 주로. 이런 것들을 위한 연락을 했던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교통국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어쨌든 통신기관으로 이런 것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게 연통제와 교통국이라 보면 되고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가지고 독립공채라는 걸 만듭니다. 독립공채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여튼 이게 우리 동포에게 팔았던 일종의 화폐에 대체할 수 있는 화폐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언론활동으로는 이제 독립신문 같은 걸 만들어서 알렸고요. 외교활동으로는 김규식이 아까 위에서 우리가 썼어요. 그 김규식이 어디에 파견됐더라? 파리 강화회의 독립청원서 이런 거를 이제 보냈다 했죠. 그리고 미국에는 구미위원부 같은 걸 만들어서 외교 활동을 열심히 전파했어요. 군사 활동으로는 여기 동모구 쓰여 있는데 어쨌든 그 만주 지역에 광복군에 대한 대표적인 기지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광복군 총령 같은 걸 만들었고 군무부라는 그 체제를 만들어서 이 군무부 아래에 위에 우리가 왼쪽인가 어디 정리했던 서로군정소나 북로군정소 같은 애들을 배치시켰어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군대를 좀 통솔하려고 했다는 느낌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결국 해체되게 되는데 이걸 한번 정리할게요. 따로 내용이 없죠.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개편됐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개편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은요. 일제가 지나친 탄압을 해서 우리 아까 비밀 연락망이었던 연통제와 교통국 있죠. 이게 붕괴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 있었냐? 첫 번째는 아까 우리 봤던 외교론자와 무장투쟁론자들이 좀 생각이 좀 안 맞았고 또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도 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러한 갈등으로 어쨌든 문제적인 어떤 일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야 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국민대표회의예요.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에 개최가 되는데 이게 개최됐던 건 어쨌든 임시정부를 새로운 방향으로 좀 어떻게 이끌어 나가보자
라는 것을 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럼 국민대표회의란 창조파와 개조파가 여기에서 의견 대립이 일어나는데요. 창조파는 말 그대로 완전 갈아엎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쪽이야. 그래서 이걸 주장했던 쪽은 신채호 선생님, 우리 역사학자죠. 그리고 박용만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었고, 개조파는 일단 두뇌 여기서 좀 바꾸자, 조직만 좀 바꾸자 이런 쪽이에요. 안창호 쌤이 대표적인 개조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민대표회의를 실시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이 회의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 이후로 좀 많이 침체기를 겪어요. 일부 운동하는 사람들은 많이 빠져나갔고. 그래서 결론 개편되게 되는데 어떻게 개편됐냐? 일단 이때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을 탄핵시켜요. 뭐 좀 부족하다,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해서 1925년에 탄핵이 되고, 그러면서 박은식 쌤이 2대 대통령에 선출되는데, 이때는 대통령이 있지만 의회의 힘이 좀 더 강한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각 책임제는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이끌어가는 체제라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고, 이게 1927년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김구와 이동영 선생님으로 좀 더 체제가 정비되게 돼요. 이때 이제 김구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제였다가 나중에 내각 책임제로 가서 뭐 주석 체제까지 가고 김구 주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갑니다.